이거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라고 하고, 뭐, 레드북이라고 조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뭐 각종 시약이라든지 버퍼라든지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매뉴얼들이 쭉 있어요. 정말 그랬던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제가 쥐를 한 7,20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 제가 600마리 정도를 한꺼번에 잡았는데, 그 실험은 제가 한 7년 정도를 실험실 생활하면서 정말로 제가 주도가 돼서 했던 실험이었어요. 래트라는 마우스하고는 좀 달라요. 래트는 자그마한 고양이만한 쥐입니다. 그 고양이만한 쥐를 18주 동안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매주에 50마리씩 쭉 잡아가는 굉장히 스케일도 컸고, 그 마지막 실험은 제가 어디에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창의적이었고, 정말 제 생애 과학자로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실험이라서 아주 감회가 깊은 실험인데, 그 실험 하나 하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하지 않아야 될 일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제가 그래도 미국의 좋은 대학이라는 하버드에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하버드 가서는 좀 또 다른 벽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마치지 못했지만 1년 반 동안 또 열심히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서론을 적고 제가 여기 계신 분께 학부모님들이시죠. 대부분 학생이 온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인문계, 자연계의 구별도 없어지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시 닦고 쥐 사려주고 이런 일이 아닌,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들, 연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학에서 뽑기도 그래요. 저희 때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죠. 대학 들어갈 때는 수능 잘 보고 학력고사 잘 보고 내신은 별 변별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1등급이나 6등급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참고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98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등급수가 그렇게 좋은 등급수가 아니었어요. 3등급 정도 됐었는데, 요즘 3등급이라면 서울대 명함도 못 내밀죠. 저희 반의 1등이 전국 1등이었고 제가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3학년 때는. 근데 요새는 이제 학생들의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내신 11번 시험 보고 수능 한 번 보고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내신 11번이 작은 수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들을 아주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애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전국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과고라든지 영재고 이런 곳에서 뽑는 학생들도 이제 대학교 전형 과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학생 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떤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학에 대한 의욕이 있는지, 자기 꿈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옛날 미국 대학에서 뽑는 유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뽑히는 학생들은 옛날 학생들보다 좀 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자기 꿈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가서 뭐 이 나라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요구를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모르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변혁의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자그마한 변화 하나가, 옛날에는 뭐 지역적으로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변화까지, 그리고 질량에 대한 연구까지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 폭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인력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과학을 탐구를 해야 될지, 앞으로 과학 시대, 어떻게 보면 과학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과학을 탐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이크 안 되네요. 이 마이크 계속 써야 되나요? 이 마이크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아까 스위치 오늘 시켰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녹음기예요? 녹음기랍니다. 빔 프로젝트가 관찰 실험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 말씀드리고요. 관찰 실험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찰 실험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관찰 보고서하고 실험 보고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가지고 학생들이 혼동을 하고 관찰 실험서에 막 가설 설정하고 아주 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관찰 보고서하고 실험 보고서는 명백히 다른 점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기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 의대들, 그리고 좋은 과들은 아시겠지만 면접 다 봅니다. 서울대 80% 이상 면접 보고요. 카이스트, 포스텍 다 면접 보고, 고대는 85% 면접을 뽑죠. 이런 면접들을 통해서 학생들 뽑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 종합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지만,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데, 면접을 할 때 사실 저도 면접 대비반을 많이 하고 하지만, 면접할 때 아이들이 면접관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집안 사정도 물어보고 교우 관계도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하고 어땠니 이런 것들 물어보고 했는데, 한 5년 전에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공부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자신의 미래 설계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설명이 됐고, 요즘은 또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문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준비해가지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준비만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시간들이 됐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CS에서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면접은 똑같이 변하고 있어요. 면접 질문하는 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년부터 그래요. 작년부터 정말 자기가 썼던 자기소개서 내용이 옛날같이 조금 형식적이고 틀에 박히고, 저는 어릴 때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되고자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열적인 것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올해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키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과외 활동이 됐든지 토론 대회가 됐든지 동아리 활동이, 봉사 활동이, 다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녹아 들어가고, 그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갖다가 확인해 주는 그런 면접 시간이기 때문에, 실험 한 가지를 해도 그렇고 관찰 보고서, 학교에서 내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누가 써주고 학원에서 반쯤 해주고 대충 틀 잡아주면 아이들 이름 두세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올리고.
작년부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진짜 했던 사람들은 뽑혔지만 자기가 하지 않고 같이 곁다리로 다리만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주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면접 때 뭐 면접관도 3명, 학생 1명 앉혀놓고서 30분 동안 면접을 하면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자기 실력도 드러나고 자기 꿈을 얼마나 고민을 해가지고 그 꿈을 갖다 정하게 됐는지 또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진솔하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면서 자기 실력 느껴가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가면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험 관찰 보고서예요. 관찰 한번 여러분들 옛날하고 달라요. 뭐 이렇게 키트 사가지고 비슷한 거 때려 뿌려 맞추고 애들끼리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보고 학교에 내가지고 동상 금상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새는 3학년, 2학년, 1학년 요번에 4월달 과학의 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 있었는데 솔직히 3학년들은 저 이거 좀 준비했어요 하고 내면 다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교육청으로 올라가고 다 상위 그 경쟁 대회로 다 올라갔어요. 2학년 애들은 조금 경쟁이 있었고 1학년 애들은 교내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내에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1학년 애들 정원에 맞는데 3배, 4배 인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시 했어요. 다시 추려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좀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좀 달라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피튀기 하는데 RN이라고 또 요새들 많이 합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도 3학년 되면 RN이 해요. RN이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고 RN이 정도 해가지고 대학하고 혹은 연구소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실험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딱 만들어냈다. 아, 그럼 훌륭하죠. 그 정도 되면 정말 훌륭하고 그 정도 보고서에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학교라 대학교가 되죠. 대부분이. 대학교 찾아서 RN이 보고서까지 제대로 쓸 수 있으면은 정말 평가가 꽤 좋아집니다. 옛날에 세계 과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금상, 최소한 금상 받죠. 대상이나 금상 받습니다.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뭐 한국의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교까지 웬만하면 그 올림피아드 상장 하나 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거 비슷하게 요새 중3 아이들 중에서는 연대가 특히 뭐 그걸 좀 잘해주는데 연대나 건국대나 경희대나 이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뭐 수면 보고서하고 뭐 농약 보고서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대학에 연결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그 보고서 작성서만 있으면은 나중에 뭐 과거라든지 특히 과거는 면접으로 요새 많이 뽑기 때문에 과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해서 자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뭐 그렇게 RN이까지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희망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문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 발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뭐 그게 관찰 논문이 됐든지 실험 논문이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면접 볼 때 정말 진솔한 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이걸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걸 내가 왜 안 했을까? 이 부분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뚜렷하게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수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험을 갖다가 멋지구리 해가지고 뭐 가설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정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실험을 갖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거기서 어떤 걸 느꼈느냐가 중요하고 그 실험이 이 학생의 미래, 전공 혹은 이 사람이 자소서에 쓴 자기의 직종,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뭐 실험 결과 보고서가 탐구 결과 보고서가 어떤 발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실험 3번은 해야 되고요. 1학년 때 2번, 3학년 때, 2학년 때 1번. 요 정도 사고
약간 발전돼 R&E 보고서 같은 3학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실험을 한다. 크게 보면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뭐 이때는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로켓 한번 만들어보고, 이때는 생물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해부 실험 한번 해보고, 이때는 환경에 한번 관심이 있었으니까 뭐 도시광선에 대해서 논문 주제 한번 발표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 직종이라든지 희망 미래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관찰을 했으면은 이 논술 구술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돼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풍부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사실적이 됩니다. 그런 사실적이지 못한 논구술, 그리고 뭐 특히 구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실제로 해봤어야지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살아있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과학 탐구 실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는 뭐 어려서부터 책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지금 고등학생 애들만 해도 실험하라고 그러면 실험 잘 못하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실험시켜보면은 고등학생보다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보고 느끼고, 뭐 학교에서 성과들이 안 나온다, 교육청에서는 뭐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냐, 뭐 사교육만 살찐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식의 모티브 하나만 가져도, 아이들은 정말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모티브 하나만 제대로 줘도 아이들은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제가 학원 선생이고 또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긴 하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들을 보면서 2시간 과학 탐구 실험 처음 딱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EBS에서 뭘 찾고 구글에서 뭘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의욕만 있다면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한 질문들 하고, 저도 대답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마구 쏟아냅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 단계에서 그걸 갖다가 동기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수학과 마찬가지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막 가슴 절절히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요즘 아이들, 특히 여기 와 계신 분들,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면 학생들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나중에 뭘 할지,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뭐 해서 먹고 살지, 부모님 어떻게 고생을 안 시켜드려야 될 텐데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수도 없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고민 많이 하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적인 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험 탐구 2시간 첫 수업만 한번 해도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반향, 느껴오는 것,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내뱉은 말들이 다시 돌아올 때 느껴지는 것들이,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옛날 아이들은 멍하니 있었어요, 사실. 지금 고등학교 애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반응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동기를 마음속에 뚜렷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탐구해야 된다고 그러고, 동아리 활동하고, 뭐 창의력 경진대, 창의력이라는 게 누워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과학적 창의력이 그런 거 안 늘어나요. 과학적 창의력은 뭐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창의력인 건 연습이에요. 열심히 연습하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실제로 부딪혀보고 고민해보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과학적 창의력은 뭐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소서 쓸 거리 나오고 장래 일거리에 대한 어떤 자신의 관심을 갖다가 포커스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구술 시험 대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수능의 과학 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로 하는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뭐 몇 퍼센트 될지도 좀 모르겠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서 과학발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학발전이라는 건 과학이라는 과목을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만큼은 좀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과학은 틀입니다.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틀들을 갖다가 30년, 40년 겪어오다가 과학사적으로 보면은 뭐 50년, 100년 이런 시간 간격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어요. 뉴턴의 뭐 물리학이 바뀌고 아인슈타인 상대시론이 뒤집어지고 뭐 양자역학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시기적인 큰 변동은 있지만 일단 학습 단계에서는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배워야 될 것, 수학적으로 배워야 될 것, 물리학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다 있고 그런 틀 속에 지식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학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됐든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됐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 결과 보고서요. 귀납적 탐구는 이것도 보고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부모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할게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 그게 귀납적이에요. 물론 자기가 관찰하고자 할 때는 흥미가 있는 분야가 되겠죠. 아무 분야나 그냥 막 보고 다니면서 관찰하는 건 아닐 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 분야에 대해서 뭐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나오더라. 그 결론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관찰 탐구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이 연역적 탐구 보고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이 대부분 실험하는 게 이 연역적 탐구 보고서예요. 어떻게 자야지 내가 잘 잘까? 우유를 먹으면 잘 잔다는데 진짜 잘 잘까? 뭐 이런 논리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런 과정을 수행하고 수학적으로 맨 마지막에 자기의 가설을 갖다가 맞다 안 맞다 참거짓을 구분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두 탐구 방법 모두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다 열심히들 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인데 이 탐구 방법의 과정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자 그래서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열심히 뭐 실험한다고 해서 결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사례를 보겠지만 참 답답할 정도로 그 실험들을 엉망으로 하고 그래요.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없이 그냥 하려니까 또 이거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보고서 잘 쓰는 방법에서 제가 1, 2, 3번 글자를 좀 다르겠는데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찰 탐구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실험 탐구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하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인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의문에 대한 탐구 열의가 있어야 된다. 자기 꿈이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가 보이지. 꿈은 딴 데가 있는데 꿈은 뭐 게임하고 애들하고 놀고 축구하고 그러는데 뭐 산에서 뭐를 보나 현미경으로 뭘 보나 뭐 시험관에서 뭘 보나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꿈,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너 뭐 할래? 네가 한번 정해봐.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한번 정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잔인한 짓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뭐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책을 봐도 맨 교과서라든지 물론 좋은 책들이죠. 그런 애들한테 너 15살 되고 14살 됐으니까 공자님이 입지라고 그러더라. 15살 되면은 뜻을 세워라 되는데 너도 한번 세워봐. 세우기 뭘 세워요 걔가. 뭘 안다고. 아이들한테 뭐 여행도 다니고 간접 경험 최대한 시켜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막 부모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물론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스럽고 제가
제 나름대로 방법인데 부모님들께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네가 직종이라든지 전공을 했으면 해 라고 한 서너 가지 후보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충분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기회가 그렇게 있습니까?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이 바쁘고 시키는 것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돌아보고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꼬투리라도 좀 주시고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그 다음엔 본인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자기 꿈에 대한 것도 책도 좀 보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좀 만나보고 인터넷도 좀 뒤져보고 해서 알아야지 확신이 되죠. 알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건 좀 그렇죠. 종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자기 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꼬투리는 좀 제발 제공 좀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너 네 꿈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좀 힘듭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열의도 안 생기고 생겼다가도 바뀌어요. 며칠 있다 또 바뀌고 며칠 있다 또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대충 살자. 다른 애들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쭉 해가지고 세네 가지 꿈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요. 그 다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자연에 관심이 있다, 기계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들고 왜 저럴까? 관심이 있어야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이 생기면은 자연 현장에서 특이점을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관찰 보고서는 내가 관심이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밤하늘에 그 땅바닥만 보고 가지는 않고 밤하늘 보고 갑니다. 달이 뜨는데 오늘은 1402동 위에서 떴는데 내일은 1403동 위에 1402동하고 1401동에서 뜨겠네요. 요 사이에서 뜨는구나.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보여야지 결론을 내고 관찰 결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심 분야하고 의문 분야를 갖다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제일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과학적 지식이 좀 풍부해야 돼요. 알아야지 그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고 결론도 내줄 수 있는 것이지 관련 지식이 없으면은 의문만 잔뜩 쌓이고 물론 의문 쌓이다 보면 아이가 열의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풀어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도와주니까 요 뒷부분은 요 윗부분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요 맨 마지막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이 두 번째 부분은 관찰하고 자신이 느끼고 하는 것들 두 번째 부분들은 본인들 다 잘 해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관찰 보고서 시작 주제 선정이 되는데 주제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흥미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제 설정하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 희망 관심 분야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연결되지 않으면은 물론 1학년 때 괜찮아요. 1학년 때 좀 폭이 넓었다가 2학년 때 조금 좁아지고 3학년 때 전문적으로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1학년 때는 조금 폭넓게 실험하는 게 좋아요. 1학년 애들 실험하는데 갑자기 캡사이신이 그 현미쌤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조사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가 가지고 나오면은 그건 일회성밖에 안 돼요. 그것이 어떤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서 또 다른 결론을 또 다른 의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너무 협소한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관찰을 하면은 그건 1학년 때 좀 어렵고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그 관심 분야를 조금 폭을 좁혀가면서 전문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문제 인식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관심 분야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특이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이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배워야 돼요.
요 뒤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라든지 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만들어 나가는 실험 관찰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자료에 보시면 관찰 보고서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용 쭉 나오는데 뭐 한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미 생물들은 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이라든지 잎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방어 기제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 가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관찰 보고서는 가설이 있으면 안 돼요. 가설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선입견을 가지고 난 관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관찰 보고서에는 가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맨 처음부터. 주제에 들어가고 난 무엇이 의문이 돼서 이걸 갖다 관찰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식물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살기 위해서 분명히 뭐 어떤 방어 기작이 있을 것이다. 그 기작이 방어 기작인지 아니면은 생물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작은 살구 열매 같은 거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조류에게는 굉장히 잘 띌 수 있어요. 조류가 이제 색깔을 갖다가 흑백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조류에게 굉장히 잘 보이는 색깔을 띠게 됩니다. 감도 마찬가지고 버찌도 마찬가지고 조류들 눈에 굉장히 잘 띄는 색깔이에요. 자기는 조류한테 먹혀야 돼요. 씨앗이. 먹히고 배설물이 나와야지만 그 단단한 씨앗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씨앗을 퍼뜨리고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 기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가설 딱 그렇게 설정해 놓고 가버리면은 뭐 나중에는 자기 주장의 관찰 결과를 갖다 맞추게 돼요. 그런 결과 보고서라면 아무리 장황하고 노력을 많이 들였다 해도 논리적인 억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좋은 관찰 결과 보고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일단 일회성 관찰이 그치지 않고 발전 가능한 연구가 발전 가능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틀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어떤 그 관찰 탐구를 하기 위한 틀은 문제 인식하고, 문제 인식하려면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자연현상을 문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찰해서 어떤 개체를, 어떤 관찰 대상을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통해가지고 그 관찰하겠다. 현미경을 보겠다. 혹은 물에 불려서 보겠다. 혹은 밝은 데서 보겠다. 형광 처리해서 어두운 곳에 보겠다. 여러 가지 관찰 절차를 갖다가 고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결론 도출인데, 결론 도출 밑에다가 한 줄만 써주세요. 수학적으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과학적인 결과는 이건 어디에다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 장난이지.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수학 공부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나 왜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부모님들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논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 논리적 사고가 뭔데요? 논리적 사고라는 건 기승전결이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예요. 탐구 보고서, 과학 실험 보고서가 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낼 때는 이 결론이 맨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주제 혹은 관찰했던 주제하고 가설하고 연결되고, 수학적인 연결성이 없으면, 우리가 수학적인 연결성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접하고 삽니다. 선거 같은 거 하면 A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도를 가지고 0.0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얘기들 하죠. 게다가 수학적으로 정리한, 어떻게 보면은 참거짓, 당선된다, 당선되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인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저 사람 될 것 같아. 그건 점쟁이죠, 그게.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탐구 보고서 쓰고 관찰 보고서 쓰고 하는데 수학적인 결론이 안 나오면 그거는 탐구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짐작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과학 가르치는 사람이지 점쟁이 학원이 아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딱딱 결론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몇 프로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수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탐구 그리고 실험 보고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맨 마지막 요 관찰 결과의 해석 및 결론 도출은 수학적인 바탕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장난이 돼버려요. 이 3학년 아이가 써가지고 뭐 금상 받았다는 이 관찰 보고서 역시 나중에 보면은 수학적인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3년, 4년 전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고 끝나지, 요즘은 아이들이 탐구 실험 보고서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설명회 오신 학부모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인재 실험 결과 보고서가 대충 뭉뚱그려서 위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제가 참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고 결론을 내면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깔끔한 결론을 유도해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은 독설이에요. 관찰 탐구에 가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서 주제에 연결되는 과설을 언급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이건 선입견밖에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관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야 되고, 주제에서는 볼 것이랑 관찰할 내용을 써줘야 돼요. 주제에서는 난 무엇을 보고 싶다. 이 주제를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의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주제를 넓게 잡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좀 작게 잡아야 돼요. 귀뚜라미 뒷다리에 있는 털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한번 보고 싶다라든지, 그거 굉장히 유용해요. 귀뚜라미 털하고 개미의 털하고 거미의 털이 다 틀립니다.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찐득이도 만들고, 그 해충 제거제도 만들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의 털이라고 해서 이 다 같은 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어떤 놈은 거미줄에 잘 안 걸리고 잘 다니는데 왜 다른 곤충들은 잘 걸릴까라든지. 그래서 어떤 의문을 한 가지 가지면 그 의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한번 관찰해 보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관찰 탐구,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없긴 한데, 관찰 탐구 보고서는 정말 폭이 좁아야 돼요. 폭이 넓어버리면은 관찰 탐구 보고서의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폭이 좁은 주제가 굉장히 축소하고 해가지고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나중에 채택도 되질 않고 합니다. 관찰 탐구 보고서는 좁은 주제 가지고 찾아가도록. 좁은 주제를 어떻게 만드냐? 줄여가야 돼요. 여러분들 실험하고 탐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 잡으면은 한 2주, 적어도 2주 정도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라든지 서적 자료라든지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거 한번 해볼래. 수면 탐구 보고서 하는데 그래 우리 한번 자보자. 근다고 뭐 수면 탐구 보고서 되겠습니까?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제부터 자는 게 좋은지, 몇 시간 자는 게 좋은지, 그리고 뭘 먹고 자는지, 카페인을 얼마나 먹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변화 요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일주일만 연구한 피츠버그 스탠다드 슬립 퀄리티 인덱스라는 거 나와요. 일주일 연구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 시간이 없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탐구 관찰은 좁은 범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찰 보고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가설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벌레에 대한 가설, 식물에 대한 특징, 식물에 대한 가설 이렇게 나오는데 가설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보고서, 이 책이 그래, 이 사람이 괜찮게 한 것이 마지막에는 여긴 좀 잘 안 나오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그래도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개체수도 너무 조금 본 것 같고 아쉬움이 남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나 이거 해봤는데 결론을 내기엔 뭔가 미심쩍고 이건 또 이거 같고 이건 이거 같다. 이런 자기 아쉬움이 있고 자기가 반성할 내용들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뽑혀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후회하고 그건 남아요, 다. 아무리 애들이 뭐 6달 동안 실험해가지고 결과 보고서 내고 정말 금상 받고 뭐하고 애들하고 면담해 보면은 야, 내가 그때 그것만 더 했으면 잘 됐지. 더 나았을 텐데. 앞으로 나한테 시간만 조금만 주어진다면, 그 자료만 조금 주어진다면, 나에게 기여한 조금 더 주어진다면 이거 할 텐데. 이거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은 잘하고 그런 후회를 남겨야 되겠죠. 결론 작성 시 주의사항은 과학적 연재성 동반돼야 되고 항상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런 설명,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수학적인 분석 과정을 반드시 통해야 되고요. 결과에 영향 가능한 모든 조건들을, 특히 관찰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실험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적어줘야 돼요. 가능한. 뒤에 인덱스 해가지고 뒤에 뭐 참고 자료 해가지고 쫙 뭐 10페이지라도 다 좋으니까 다 쓰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결정해 줍니다, 이게. 관찰 탐구 보고서는 영향 줄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조사 그 조건들 갖다 다 나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 나오고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뭐 상호 보완적인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을 보호하고 상호 보완적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관념적인 뭐 예뻤다, 좋았다, 아름다웠다, 튼튼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잘 쓰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열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려면 자기가 그 길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험 보고서는, 실험은 이래요. 사소한 실험이라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험 기자재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실험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사소한 실험이라도, 그러니까 중학교가 됐든지 초등학교가 됐든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실험 기자재 주고 뭐 뚜덕뚜덕 맞춰보는 거 많이 한 학생들이 그래도 눈금이라도 하나 제대로 읽고 실험을 할 때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이 실험은요, 실험 보고서는 오차 줄이는 실험입니다. 오차 줄이는 거예요. 오차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실험에서는. 그래서 사소한 실험에서 여러 차례 수행해본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과학적 지식 풍부해야 되겠죠. 학원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실험 시작 의문의 정의부터, 내가 뭐가 의문스럽다, 자기가 뭐가 의문스러운지도 모르고 열심히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험하다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3명, 4명이 한 팀이 되죠, 보통.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험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두 사람은 대충 알고요. 한 사람은 아예 몰라요. 오지도 않고 와봐야 뭐 피자 사들고 와서 미안해. 그리고 피자나 나눠 먹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남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실험해봐야,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봐야 나중에 뭐 그대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실험의 시작, 의문의 정의부터 해야 되고요. 실험적 연구 과정은 다른 말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란 말면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물음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가설, 임시적인 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설이 설정되지 않은 실험적 탐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설이 정리가 돼야지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걸 실험을 하는 것이지, 가설이 제대로 설정도 돼 있지 않은데 실험을 하겠다, 애매모호한 가설 가지고 실험하겠다, 결론이 뻔한 겁니다. 그건 실험 실패예요. 어떤 뭐 돈을 들이든 인력을 들이든 가설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건 실험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임시적인 답,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임시적인 답 만들고 그 임시적인 답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도출될 때 반드시 수학적으로 해줘야 돼요. 수학적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지에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95% 가능성 가지고 오차범위 몇 퍼센트 내에서 이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딱 떨어지게 결론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딱 떨어지는 결론이 없는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 실험적 탐구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기준들이 확실합니다. 그런 기준들 제대로 안 써가지고 실험 보고서 내면은 그냥 바로 옆으로 내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부터 챙겨봐요. 그래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보시면 자의적 엉터리 가설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제대로 타당한 가설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가설 만들어냅니다. 우유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잘 잔대. 사람마다 틀립니다. 전 설사합니다. 자, 그리고 실험 보고서 중요한 점은 종속 변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험 고무줄 가지고 한 실험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겁니다. 했는데 고무줄의 굵기가 어떻게 되는지, 길이가 어떤 자리인지, 이 실험할 때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정점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실험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자기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소한 내용까지 다 표현해 주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중간중간에 측정, 계산 방법, 구체적인 기록을 해줘야 돼요. 기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은 공부하는 내용부터 기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자기가 뭐가 부족했고,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를 찾아서 뭘 봤다, 구체적인 기록을 갖다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용이 다른 사람 도움받았던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아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이런 티가 나요. 자기 자신이 조사하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출처를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 볼 때 그 면접관들이 이런 것들, 너 이거 계산 어떻게 했니? 자, 어떤 거 썼니? 줄자 썼니? 줄자하고 플러스자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공면을 측정할 때는 줄자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딱딱한 그 줄자 써주, 그 막대기자를 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본인이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나옵니다. 실험 내용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잘 했어요. 나름대로 비율도 잘 쓰고, 센티미터 단위도 쓰고, 각도도 나름 각도를 어떤 걸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했다는 것도 안 나오고 했는데, 결론에 수학적인 분석이 돈반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험 횟수라든지 측정 오차 범위라든지 가설에 어설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설이 어설프기 때문에 결론도 쓰긴 했지만 2회 3개 합력해서 했다는데 3개가 어떤 크기의 힘이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도 보시면은 소감 쓸 수 있죠, 당연히. 실험을 갖다가 열심히 했으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틀은 정확지 않았지만 사소한 작업도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했던 솔직한 소감은 나름대로 실험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좋습니다. 하고 고생 좀 하고 소감이라도 깔끔히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제대로 실험을 하고 제대로 좀 나아진 소감을 써줬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들을 가리키는 실험 수업의 방향은 짧게 2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방법이 다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철학부터 가르칩니다. 과학 철학부터 가르쳐서 네가 왜 이런 과정에 실험을 해야 될지, 왜 이런 틀이 필요한지, 왜 이런 틀이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에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루 하나 측정하더라도, 메스 실린더로 부피 하나 측정하더라도 이걸 측정해본 사람하고 책으로만 본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 가설 설정의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획득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과욕은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험을 갖다가 한 번에 해가지고 왕창 좋은 결과 만들어냈다, 이거는 정말 과욕이에요. 단계별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자연현상을 이해에 통해가지고 자신만의 과학관을 찾으면 제일 좋습니다. 정말 6개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만의 과학관, 세상을 보는 눈, 자연현상을 보는 눈, 끓는 거 보는 눈, 찬 거 보는 눈, 자기한테 느껴질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모든 것 갖다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과학관을 가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과학관이에요. 과학관이 뚜렷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주제를 나중에 면접 시간에 내놓고 구술 시간에 내놓고 논술 주제로 나와도 자기 나름대로 과학관이 뚜렷한 사람은 답을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과학관이 없는 사람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틀에 박힌 답밖에 못 씁니다. 나름대로 과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업 24주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4주간 하고요. 8주간은 기본 탐구 과정, 그러니까 간단한 실험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8주는 이 12주간에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주간은 실험 설계하고 수행을 하고,
그 마지막 4주간은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히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이 타당한지 틀린지를 갖다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의 수업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릴 수 없는 주제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격하게 드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성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CNC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플이든 탭스든 뭐 지금 당장 영작을 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작에서 우리 아이는 영어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면은요, writing skills에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propose가 나오고요. 어떤 주제를 잡아요. 주제를 잡아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하기 직전에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 수업 제가 뭘 했었냐면 desertification이라고 사막화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사막화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가 사막화가 되는 것인가, 사막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토양이 질이 나빠져서 degradation 과정을 거쳐서 토양이 나빠져서 거기에 사는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 사막화에 대한 과정인데,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작을 거치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료를 서치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자료를 찾아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실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주제에 대한 관한 지식을 보여주는 것. 글을 쓸 때는 어떤 주제를 잡아요. 주제를 잡아놓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란 것이 이게 설명문인지 혹은 빚을 받아내기 위한 은행에서 오는 독촉장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곳에 가기 위해서 이러한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그 돈을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받아내든 책을 산다고 하든 어쨌든 그 돈을 받아내는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띠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지식을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그 글에 대해서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explain a subject, 대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이래서 이것이고, 저것은 저래서 저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죠. 글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은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the reader, 과제를 읽는 사람. 자, 원래 학업적인 여기 평가에서는 보시면은 당신의 독자가 대부분 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독자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보시면 larger audience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청중들,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독자들에게 설명을 전달해서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너가 가져가라. 이것이 바로 이 글짓기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글을 잘 적기 위해서 우리는 evidence를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죠. 내 주제가 이런 것이오니 나는 여기서 이런 자료를 발췌해서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수업했던 내용이 고래 포획이 과연 합법인가? 혹은 당신은 고래 포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지시켜야 된다. 밴해야 된다. 아니다. 왜? 왜 아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글을 쓰기 위한 스타일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자, 귀납적 추론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놓고 예시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대꾸를 위한 방법을 쓸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국어에서 글짓기를 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방법들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쓰고.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미국의 국민성은 완전 틀립니다. 자, 나는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엄마한테 시험에 100점 맞고 엄마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어제는 2시까지 공부를 하고 내일은 4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100점을 먹고 싶은데 98점밖에 못 먹었는데 그래도 엄마 나 보내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에버랜드를 가고 싶으니 보내주라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시면은 항상 나는 에버랜드를 가고 싶다. 보내줄 거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영작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목적을 먼저 쓰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끝에 가서 붙이게 되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작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터플을 하시든 IELTS를 보시든 어떤 영작 시험을 보시면은 한국 학생들, 즉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항상 꽈락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을 봐도 영어, 수학, 사회, 수학은 안 보더라도 사회나 국사 이런 거 봐도 항상 애들이 시험을 떨어지는 과목은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고 여러분 여기 CNC에서 저의 설명을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쓰는 스타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하자. 우리 아이들 둘러서 말하게 시키지 말자. 창의성을 길러주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하게 짚고 간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의 과정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성공적인 글쓰기가 종종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 줄에서. 그래서 각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처음에 초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그 작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보시면은 일단 미리 써보기를 해요. 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니네 헤지펀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헤지펀드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겠죠. 절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을 구글링을 해서 아이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리스크를 따지지 않고 투자했을 때 아주 굉장히 높은 베네핏, 수익을,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헤지펀드라는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 이해를 하고 나서 일반 펀드랑 헤지펀드랑 이렇게 다르구나. 헤지펀드 위험한 거네. 하지만 나는 한 방이 크겠어. 그래서 헤지펀드를 도전한다 라고 하죠. 그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던져주면 애들이 그에 대해서 미리 한번 써봐요. 초안을. The first draft를 써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구를 작성하고 초안을 해서 편집을 하겠죠. 자, 너는 이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제가 설명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헤지펀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네가 돈을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헤지펀드에 대한 글에 대한 설명을 쓰라고 했어. 네 엄마가 얼마를 버는지, 아빠가 얼마를 버는지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헤지펀드에 투자했어? 아빠가 투자했어? 그게 아니라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의견을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중간에 편집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초안을 봅니다. 제가 써준 글을 보고 초안을 보고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원고를 쓰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쓴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어떤 설명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집에 가서 썼는데 한 30분, 40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글을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되면 아이들이 생각은 20분 하고 글은 40분을 쓰게 돼요. 왜냐? 지적질 받기 싫기 때문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적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감이 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독자가 됐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런 것을 원하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글을 쓰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원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릴라이팅을 하고 나면 이제 잘 보시면은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리서치문 영작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글을 조직하고 그리고 뒷받침되는 의견을 받쳐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구조를 짜고 서론, 본론, 결론을 이끌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She's commercial willing be band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고래 포획에 관한 글을 쓰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글을 쓰게 시키면서 동시에 찬반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는 A팀, 여기는 B팀. 니네는 포획 반대, 니네는 포획에 대한 찬성에 대한 얘기를 써. 니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니네가 무조건 설득을 해야 돼. 앞에서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듯이 똑같이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찬성에 대한 의견을 쓰면서 고래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고래를 죽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설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고래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게 된다. 작사를 꽂아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피를 흘리게 되면서 그런 잔인한 과정들을 일일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필요하면 그림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반대 의견을 아이들에게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어떤 반대 의견이 있냐 하면은 인간이 동물을 음식으로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죠. 소고기를 먹죠. 이러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인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음식으로서 사용한다라는 의견을 주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정반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동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의 포획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고래 포획이 전통적인 자기들만의 고유의 커스텀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실례로 예를 들면은 지금 점심시간 전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개고기를 먹어요. 아버님 중에 분명히 개고기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지금 반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야, 여기 설명해 왔더니 개고기에 대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 자녀가 시카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혹은 뉴욕 유니버시티를 들어가기 위한 어떤 에세이 자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본인이 아이들에게 좀 더 주제를 던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번쯤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도 이렇게 쭉 나와서 제가 이 글은 제가 직접 쓰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의견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Are just necessary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Should people be allowed to kill animals for their fur? 그래서 털 때문에 동물을 꼭 죽여야만 될까? 그리고 동물원이 정말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관광에 대한 얘기가 그 기회비용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섞어서 아이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앞에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을 처음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문이 이런 것이고 나는 바디 1에서는 이렇게, 바디 2, 바디 3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 전에 this is statement라고 제가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던지라고 그래요. 네가 주제가 무엇이니? 주제가 이것이니까 너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여드릴게요. 다이비티스,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다루는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뇨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아이들은, 내 아이는 그에 대한 knowledge,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 엄마가, 아빠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내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을 던져주면서 이 당뇨병은 어떤 것이라는 설명을 쭉 해줘요. 이 글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고 나서 당뇨병에 대한 설명을 이만큼 쭉쭉 해주다가 여기 끝에 보시면은, 자, 잘 보시면은 제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던지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고래 포획과 마찬가지로 당뇨병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당뇨병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항상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연세대 MBA 교수를 하시고 계시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제 동생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하세요. 아이는 인성을 먹고 자라고 그 인성은 여러분이 던져주는 것이다. 한 번 던져줘서 받아먹어서 그 인성이 클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대단한 천재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00명의 부모 중에서 99명은 천재가 아닙니다. 왜냐? 내 아이를 가르쳤어요. 너 왜 이렇게 좋은 CNC 보냈는데 너는 왜 성적이 왜 이래? 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아이가 지난 성적이 88점이었어요. 근데 CNC를 다녀서 92점이 됐어요. 굉장히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CNC를 다니면 100점이 되는데 왜 92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잘못된 거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주면서 잘 안다고 의심되지 않고 나한테도 약점 있고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Bridgewater Association이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요 헤지펀드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헤지펀드를 할 때 같이 던져주고 전체 카톡에다가 애들을 던져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글을 던져주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제가 아이들에게 쓰게끔 시켜서 과제로 이메일로 받아요. 자, 이게 제가 전부 하는 수업들이고요. 저는 일단 영작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저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라는 점도 있지만 성적을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점도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외고를 가기 위해서 대원고, 그 다음에 국제고, 혹은 뭐 여기 옆에 있는 어디죠? 네, 명덕 외고까지. 네, 어쨌든 외고를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 외고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서울대이다. 자, 하버드 아니다. 서울대이다. 서울대를 나와야지 서울대 교수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 아이가 외고까지가 목표라면 저의 설명은 더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 아이가 외고를 가서 서울대를 가고 싶으시면은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 아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명덕외고를 진학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덕외고에서 내신 1등급 받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CNC에서 이러한 고등학교를 가면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하는 작업들, 나의 영장문들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내가 직접 글을 써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의 의견을 남한테 표현을 해보고 그런 표현들에 대한 작업을 같이 나누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붙이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가 돼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에 대해서 정말 으뜸이 되는 CNC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서 표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죠? 근데 지금 선거 연령층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수시 전형으로 들어간 애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정시로 들어간 애들보다. 난 열받으니까 이번에 연대 때려치우고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정시로 들어가네. 왜냐면 내가 딱 보니까 요거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서울대를 가는 거거든요. 수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정된 시스템이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더 갈 거다. 우리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아시아 대학 순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 포스텍이 우리가 말하는 도쿄대학보다 동경대학보다 더 올라갔다. 그죠? 옛날에는 이게 싱가포르 국립대학, 홍콩대학은 이게 사실 비슷했어요. 항상 비슷했는데요. 도쿄대학이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 서울대가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위권 안에 일본의 대학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전부 10위권 밖으로 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올라왔냐면 대거 중국 쪽에 애들이 다 올라왔어요. 칭화대, 그 다음 베이징대, 후단대. 이거 옛날에 이름도 없던 애들인데 이게 다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계속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2, 3등 거. 싱가포르 국립대하고 홍콩대가 홍콩 가기대. 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이공계열이다.
이공계열이 센 학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가 6인데요. 의대를 제외하고 이공계열만 따지면 카이스트가 거의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요즘 뭐 서울공대 뭐 하는데 카이스트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열심히 하셨는데 관찰 실험 보고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뭐 대학은 조금 먼 거고요. 동아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학생부 종합에서.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 동아리가 중요한데 동아리를 가려고 보니까 이걸 시험 보는 거야. 학생들이 영어 능력 시험을 보는 거야. 동아리를 들어가려니까. 동아리를 들어가려니까 실험 평가 및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서울대인데 이런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해부계획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동아리라고 말합니다. 좋은 동아리가 뭐냐? 저기 갔더니 좋은 대학을 많이 가더라. 저기 갔더니 의대를 많이 가더라. 그럼 의대를 많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졸업생들이 와서 멘토 역할을 해줬다. 그죠? 선배들이 와서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서울의대에서 구승면접 확 통과하더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려니까 뭐야? 지금 관찰 실험 보고서가 우리 중학교 학생부에서 뭐 기록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여기를 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뭐냐면 전부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의대 쪽은 전부 과학이고요. 여기 보니까 번역, 에세이, 영어 면접이에요. 숙명용어 같은 경우. 그 다음 중대국어도 에세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골드국어 장치, 설계 제작. 그 다음 에세이, 문법, 영어 면접. 혈액형 판정.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 어떤 어머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거 뭐 관찰 실험 보고서 써서 뭐 하겠어. 근데 1학년 딱 되면 동아리 못 들어가면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전국군 자사고나 딴 쪽에 자율 동아리를 만들잖아요. 그래, 뭐, 나는 안 시켜줘? 야, 우리끼리 같이 모여. 한 4-5명이 같이 모여서 동아리 하나 만드는 거지 뭐. 근데 걔들이 수준이 안 되면 그 동아리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서 날 안 받아줬어. 얘를 보니까 필기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야, 떨어진 애 다 모아. 그 한 5명에서 동아리 하나 만든 거야. 자율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알았다고 말만 하고 실천은 없고, 그 다음에 충동 구매가 자꾸. 제가 집에 한 번씩 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뭐 경비실에 뭐 왔다고 문자가 있고, 뭔가가 새롭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청소기가 새로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탁이 달라진 거 보니까 이것도 뭐 어디 어느 홈쇼핑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 뭔가 또 새로 틀려지고 막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 집의 와이프. 이게 사춘기가 아니라 갱년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춘기하고 갱년기. 그러니까 어머님들하고 애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춘기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속으로 나도 힘들어. 야, 나는 편한 줄 아냐? 나도 갱년기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수능 성적 상위 30개 고등학교를 보니까 뭐 일반고는 2개밖에 없고요.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근데 일반고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고가 아니라 농어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걸 일반고로 봤을 때 2개라는 거예요. 공주 한일고하고 공주 사대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 1, 2등급 평균 비율이 상위 30개 학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거죠.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 비율이 71%로 7등이에요. 근데 서울대 등록자는 17명입니다. 그래서 30개 학교 중에 29등이에요. 그래서 청운고가 비상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의대를 갔던가 아니면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정시적으로는 갔는데 수시는 거의 못 갔다. 깨놓고 얘기해서. 근데 지금 비율은 서울대에서는 80에서 75% 사이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이제. 계속 그거 유지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연대 고대도 80%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수시를 못하면 이제 들어가기 힘들다. 그 구조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보는 범위 내에서 민사고는 비율은 2등인데 왜 서울대 등록자는 8이냐면 쟤네들은 3분의 1이 국제계열로 갔잖아요. 그죠? 해외 대학으로 빠져버렸으니까 당연히 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대부고, 민사고, 대원외고가 1, 2, 3이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국 탑 브랜드 3개를 꼽자면 제가 보기에는 민사고, 외대부고, 그 다음에 한일고도 아니고 상산고도 아니고 대원외고. 요 3개 학교가 탑 3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뭐 공주 사대부고도 그렇잖아요. 서울대 등록자 비율로 따지면 29등밖에 안 돼요. 근데 평균 비율로 따지면 얘는 9등이에요. 그렇죠? 명덕예고는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그죠? 22등인데 근데 서울대 등록자 순위로 올라가니까 13등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대로 수시가 잘 되는구나.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 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죠? 공부 조금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시스템을 확 돌리니까 얘가 갑자기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종합전형이 항상 만능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목고 입시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보면 어느 학교든지 고민하는 게 뭐 하나고도 그렇고 외대보고도 그렇고 입학관리부장들 얘기 들어보면 고민하는 게 뽑아보니까 20%는 잘못 본 것 같아요. 속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전형을 바꿔야 돼. 막 그런 거예요. 얘네들을 속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비율이 팔레토의 법칙처럼 항상 1, 20%는 잘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컨설팅하는 야 어렵게 80%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그냥 20%도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너 공부 못하잖아. 근데 공부 못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 시스템 속에 싹 들어가면 그냥 네가 수시로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게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고요. 진짜 내가 잘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80%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도대체 80대 2 중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 대부분은 8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80%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외대부고가 앞으로 한학고를 넘어갈 거라고 봐요. 지금 목동 쪽에서는 한학고 열풍이잖아요. 뭐 말만 하면 그냥 여학생들 특히 너 어느 학교 갈 거야? 그냥 한학고래요, 한학고. 근데 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캠퍼스가 깔끔하고 그 다음 학교 설명회 한번 가봤더니 뭐 무계열이고 무학년이고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서울에 있으니까 또 더더욱 좋아하죠. 그 다음에 애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저는 사실은 최고의 학교는 민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민사고는 좀 힘들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면접을 80분을 보잖아요. 과목당 20분씩 보니까 거기에 누가 버텨내겠냐고. 또 영어 면접을 본다고 그러죠. 수학 면접까지 해서. 아,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하나고는 B도 2개까지 된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도 할 말도 있고. 하나고 쳐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뭐 딴 데도 아니고. 그래서 민사고 가끔 가다 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 보냐면 1단계 3배수를 뽑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1단계 3배수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단계 붙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얘기하죠. 내신으로 뭐 1단계를 보니까 야 나는 그래도 민사 면접 가서 떨어진 사람이야. 뭐 한말로 나 이대 출신이야 얘기하는 거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대. 난 민사고 쳐서 떨어진 사람이야. 그 일반고 가서 나 하나고 쳐서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러러 보나? 그 한번 고1 3월에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뼈름 다 나는데 왜 그러냐면 외대고가 한학고를 넘어갈 거라고 보냐면 제일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한학고는 극단적으로 수시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시 44% 정시 57% 거의 밸런스가 맞춰졌죠. 그러니까 외대고 입학관리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년 거론한 길인데 학교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쪽에서는 작년에 8등급도 서울대 갔어요. 비공식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 상으로. 그 오프 더 레코드 아는데 그 양반은 뭐 그런 걸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게 오프 더 레코드. 근데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8등급 어떻게 가냐. 정시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걔는 보니까 수시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딱 마음을 잡고 해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애들을 뽑는 게 외대보고이죠. 그렇잖아요. 수시는 학계 시스템으로 돌리지만 정시는 지가 진짜 갈 만한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입학 기준이 뭐냐? 외대부고는 그걸 충족시키는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 선발 방침이 그냥 계속 갔을 때
계속 갔을 때 하나고를 제치고 당연히 저는 외대부고가 앞으로는 탑을 갈 거라고 봐요. 지금도 탑이지만 저 탑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게 2년 전부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2011년도부터 애들이 입학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 12, 13, 2014년 졸업한 애들부터 걔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면접이 예전에는 하나고하고 비슷했어요. 외대부고가. 근데 2011년, 12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땡땡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외대부고의 그 악명 높은 땡땡땡.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땡땡땡에 달려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선발하고 났더니 걔들부터가 수시정시 비율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전국의 진학 실적이 1, 2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면접이 좌우를 한다. 그죠? 외대부고에서는 면접이 좌우를 하는데 그 외대부고의 틀이 지금까지 입증된 걸로는 제국사도 누구하고 더불어? 민사고와 더불어. 그죠? 하나고가 지금 시기에 면접을 계속 틀을 유지를 하면요. 제가 보기엔 항상 10위권이에요. 왜냐면 면접에서 그게 크게 변별력이 나오질 않다. 그렇게 돼버려요. 외고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의대 진학률도 좋아졌다. 지금까지는 별로 의대를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애들 전부 의대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 2017년부터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올 중2부터 수능 통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융합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인문사회과정에 들어온 애들도 이공계열의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럼 이게 뭐야? 계열이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문사회과정, 외대부고의 인문계열 과정은 외고처럼 특정 외국어를 몇 단위를 해라 이게 없어요. 플렉스블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부터는 실제 그러니까 올해 중3 애들부터는 외대부고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외대부고에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내년부터 고1 애들 대상으로서 융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의 스탠다드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식으로 바꿔버리냐면 자연계열 애들의 수학적 사고를 보는 거와 똑같이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통문제가 인문계열이 아니라 자연과학계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자연과학계열이 제일 인기 선호도 1위거든요. 외대부고요. 정원이 2배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인문사회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공계열 애들이 그만큼 건너온다는 얘기니까. 몇 프로라도 건너오겠죠. 근데 자연계열 전공하는 애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입학부터는 아마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인문사회과정이 이렇게 나눠서 뽑잖아요. 국제과정은 살릴지 몰라도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은 거의 구분 없이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대부고 진학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진학 실적은 자연계열에서 나옵니다. 인문계열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원외고가 인문계열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문계열 애들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진학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가 앞으로는 특목 입시의 키가 될 가능성이 많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도입할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면 7대3 비율을 보통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학교 측에서 우리는 뭐 우수한 애들 다 뽑죠. 인문계열 뭐 자연과열 뭐 구분이 있나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연계열 애들로 다 채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인문사회계열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전국권 자사고는 진짜 블록 당하는 거예요. 그쪽은 거의 자연과학계열로 다 뽑아버릴 거예요, 이제. 그럼 갈 수 있는 길은 외고 국제고밖에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해봤더니 2015년도 대입 인문계 전체 수습을 한 학생이 백영고등학교 안양에 있는 일반고 출신인데요. 이 학생이 어이없게도 서울대 연대고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에 수시전형 1차에서 다 납박을 했어요. 정시가 전체 수석인데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3개 학교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연히 구분이 된다. 수시, 정시. 이게 뭐냐면 수시가
정시 수능 한번 딱 잘 보는 걸로 전부 커버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학생부는 1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특목 입시입니다. 그럼 뭐야? 학생부가 1학년 때부터 정렬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전교 1등이라도.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알 수 있지만 서울대 연대고도 수능 성적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붙였겠죠. 지금 전교 1등짜리가 외대보고 떨어지잖아요. 전교 1등짜리가 명덕외고 대원외고 떨어집니다. 왜? 걔가 전교 1등은 모르니까. 알면 붙였겠죠. 내가 외고 관계자 같으면 전교 1등을 왜 떨어뜨려요? 당연히 붙이지.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학생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록이잖아요.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내신 성적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쪽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부에 신경을 안 쓰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교사 반응입니다. 그죠? 73%가 긍정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도권이 학교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막 하니까 엄마들한테도 말 안 먹히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뭘 하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 씨도 안 먹혀.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학생부 종합이 확대 딱 되니까 뭐야. 이제 칼자루를 학교 측에서 잡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담임 선생님. 이제 할 말이 있죠, 그죠? 얘가 막 이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학생부 종합 의견에 딱 하나만 쓰면 돼요. 얘는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한 줄이면 얘는 모든 면접에서 낙방입니다. 다 떨어져요. 수시에 가는 면접에서는 그 한 줄로 인해서 얘는 산여대학 중상위권에서는 다 떨어집니다. 그걸 알고 있는 어머님 입장에서 학교 측에 가서 뭐라고 담임선생한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칼자루는 학교 측으로 넘어간다. 근데 학교 측도 굉장히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왜?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대학에서 밝히질 않는 거예요. 대학에서 밝힐까요? 예를 들면 정성평가한다고 그래놓고서 봉사활동에 이런 면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학생부 종합의견에서 선생님이 이런 표현 쓰는 애들을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런 기준을 밝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학생부 종합의견 전부 그 표현으로 덮이겠죠. 그죠? 그럼 무슨 변별력이 생겨요? 나는 어제 KBS 뉴스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걸 왜 기준을 안 밝히냐 그러는데 전에 예일대학인가 다트머스 대학인가 입학사정관이 우리 대학의 입학사정관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학사정관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입학 기준 안 밝힌다고 어머님들이 난리인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그걸 왜 밝히나요? 대답은 그거였어. 그걸 왜 밝히나요? 그게 대학의 고유권한인데 그걸 왜 밝혀야 됩니까? 그런 거죠. 절대 안 밝힙니다. 그걸 밝히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스펙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모든 스펙이 밝혀도 될 만큼 오픈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의 무슨 탑시크릿처럼 해가지고 일부에만 전유가 된 거죠. 근데 이거 소용없어요.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 이게 진짜 대박집에 가면 비법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안 밝히겠죠. 제가 만약 그 입장에. 이걸 왜 밝혀, 그죠? 내가 어렵게 이렇게 해서 자리를 모아왔는데 이걸 왜 오픈을 해야 돼요? 그걸 다 오픈하고 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까? 절대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픈을 하는 게 뭐냐면 오픈해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반 전형 합격자 스펙이라고 나온 게 이제 모 학원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자기네 학원에서 서울대 간 애들 일반 전형 합격자 스펙을 쫙 조사를 해봐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고, 특목, 자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신 백문을 따졌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1등급. 일반고는 1등급이 수렴할수록 높아지더라. 이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교내 수상 37.8회. 그럼 뭐야? 1년에 12권? 평균으로 따지니까? 그럼 독서는 36.4회. 1년에 12권. 비슷하죠? 특목고는 약간 떨어지지만 내신이 1.8에서 2.4, 자연은 1.8에서 3.2.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딱 명덕외고거든요. 명덕외고가 정확히 2.5등급까지 서울대 가능성으로 봐요. 대원은 3등급까지를 서울대 가능성으로 봅니다. 3등급이 23%거든요. 자연은 3등급 이후까지 가더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외대 부고는 4등급, 5등급도 서울대 간 애들이 생겨요. 수시에서. 그리고 동아리, 자율, 진로, 봉사 뭐 이거 다 합하니까 507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528, 전부 500대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럼 이걸 이렇게 해야 서울대를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 CDP 하잖아요. 그죠? 또 CDP 하듯이 모 학원에서 요즘 뭐 CDP를 꾼 따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유료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스펙 다 만들면 가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 이 스펙 만들면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합격이 이렇게 나오더라. 자, 불합격한 사례 보니까 얘는 내신 등급 1.2등급이에요. 교내상 수상 49개, 449시간, 과학 영어 동아리 144시간, 수학교육과 수학교육에서 성취활동 573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거의 스펙 평균 다 맞췄는데 얘 보니까 내신은 2등급이고 교내상은 26개밖에 안 되는데도 붙었더라. 근데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 스펙 다 맞췄는데 왜 누구는 붙고 누구는 왜 떨어져. 그랬더니 서울대에서 합격자 중에 이런 게 있더라. 내신에 1등급 4등급 가지고 보니까 교내상은 붙은 애들이 3개에서 8개, 수상 내역은 영수에 집중되고 도서 목록은 3년간 세금금 1년에 한 권? 그 다음 도서 내역은 문학에서 자기 전공까지 그냥 아무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 근데 얘네들 붙여줬어. 이렇게 거든.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과연 이렇게 붙은 애들 숫자를 왜 안 밝히냐. 그럼 얘네들이 예를 들면 서울대가 2,500명 뽑으면 이런 스펙 가진 애들 중에 수시로 우리가 1,800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이런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수긍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서울대는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근데 숫자를 안 밝혀요. 그럼 얘가 도대체 몇 명이란 얘기야? 한 1%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인가? 이건 내가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어렴풋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 합격자 중에 한 30-40%는 이 정도로 해서 붙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아, 서울대가 진짜 열심히 이 학생부 종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달랑 밝힌 게 뭐냐면 이것만 밝혔어요. 이것만. 그래, 제일 끝으로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옛날에 하나고에서 내신 22%에도 붙였어요. 첫 해. 그랬더니 하나고 입학한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그런 애들하고 우리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냐. 근데 걔는 서울대 갔거든요. 보니까 그냥 1등급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서가 몇 권 없더라. 3권. 그죠? 뭐 리스본행 야간이었죠. 이거 하나 했다고 달랑 쓴 거야.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중요시하게 봤냐? 정성평가 내가 보니 이거다. 영어 경시 검상, 수학 경시 2위, 보고서 3위, 영어 토론, 수학 경시, 영어 토론, 수학 영어. 이게 어디예요? 인문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일반 전형 붙일 때 영수를 못하면 안 붙이는구나. 뭐 내신이야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신경 안 썼을 거고. 이게 없으면 뭐 몇 회가 떠나서 얘가 보면 1위, 2위예요. 딴 게 뭐 필요가 있어요? 경시 나갔더니 얘가 전체 참가자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최고죠. 1등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4%까지 해요. 그죠? 4%. 500명 중에 4%는 20명이라는 얘기고 얘는 1등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1등을 설마 한 1등 주지는 않았겠죠. 그죠? 얘가 보니까 뭐야? 지금 이공계열 같은 애는 전부 과학이죠. 과학 경시, 과학 논술, 과학 포트폴리오, 그 다음 수학, 수리 논술, 학술 동아리, 수학, 과학. 전부 이쪽이거든요. 영어는 거의 없는데 수학, 과학을 못하면 얘들은 다 떨어졌겠구나. 안 붙였겠구나.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공계열 가는 애들 영어 그래 뭐 영어 토론에 가서 뭐 1등 할 정도로까지 안 해도 돼. 서울대에서 밝히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수학과학을 못하면 너네들 우리 학교 못 들어. 왜냐면 외부 수상을 못 보잖아요. 얘를 뭐 KMO를 갔네 어디를 갔네 이걸 못 보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일반고에서 1등 한 애하고 특목자사고에서 1등 한 애 누구를 높게 보나요? 그러면 그래서 특목자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항상 얘기하는 지식의 확장성입니다. 근데 지식의 확장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 예를 들면 동아리 논술 수업 받아서 소수자에 대해서 토론을 막 했어요. 뭐 게이들이나 아니면 뭐 레즈비언이나 아니면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 백인, 흑인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팔로미나의 기적이라는 책을 갖고 독서를 했습니다. 그때 포용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런 훌륭한 게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소논문을 써봐야지.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읽는데 그치고 토론하는데 그치지 말고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와라.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 과정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독서 목록으로 올라간다. 황병성 시인의 시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장 남자 19구 황병성 이 책을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석 부분이 좀 어려워. 그랬더니 얘가 어디로 가냐 해석에 반대한다는 책을 읽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서도 뭔가가 지적으로 성장하는 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독서 목록 자체가 그냥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 독서가 이랬으면 2학년 때는 한 단급 올라가야 되고 3학년 때는 한 단급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얘가 뭔가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독서를 해야 돼가 아니라 독서를 함으로써 하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다른 쪽으로 진보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라이팅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에세이 라이팅은 주제를 하나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책을 수집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자기 논리거든요. 그게 자기 철학인 거고. 그걸 갖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면 면접에서 오케이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오픈하니까 어머님들 요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떨어진 애들도 50%예요. 보니까 어떠냐. 하나고 외대부고 내신 등급 상위 1%예요. 그 다음에 대원 명덕은 영어 1.5등급이죠. 그냥 1, 2등급이니까. 그러면 독서는 얘네들이 읽은 거 평균이 뭐냐면 하나고는 24.5권, 외대부고는 47권이에요. 보니까 서울대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외고 들어가는데 34.5권. 딱 중간 정도 되죠. 근데 원서가 항상 들어가더라. 원서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서를 한 학년에 하나 정도는 읽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동아리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요거 빨간 거. 임원활동 3년에 1.5번이니까 뭐야? 한 해 쉬었으면 다음에는 꼭 임원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외고는 더 많은데요. 1년에 한 번씩 거의 현 평균인데 아무튼 임원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턱 먹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왜냐면 리더십 항목에서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 번은 해야 된다. 한 번. 그게 꼭 뭐 임원 제가 회장 부회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선도 부원도 좋고 환경 미화도 좋고 그다음 뭐 청소 만장도 좋고 뭐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남에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나와야 된다. 너무 임원 내가 이렇게 편의상 임원 활동이라고 적었는데요. 리더십 활동을 할 만한 감투. 뭐 우리가 항상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백의종군에서 뭐 우리 당을 그러고 나서 항상 감투 쓰잖아요. 네가 어떻게 백의종군을 해? 하다못해 혁신위원장이라도 해야지 감투를 탁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직책을 하나 얻어야 된다. 직책이 베이스 파워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시간 59시간이라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이니까 지금 집에 가서 얼른 확인해 보시면 보통 15시간 돼 있을 거예요. 외고 애들은 거의 뭐 1학년 때 다 15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2, 3학년 때는 어떻게 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3학년 때 30시간, 2학년 때 30시간 그 정도 해줘라. 이쪽은 더 많죠. 111시간, 외대부고는 150시간이에요. 그럼 150시간이라면 한 해 50시간씩 했다. 그래서 제가 외대부고 가서 물어봤어요. 와, 외대부고는 서류 엄청 깐깐하게 보내요. 막 그랬더니 자기네들 하는 말이 우리는 거의 학생부 안 봐요. 학생부 안 보고 도대체 어떻게 뽑는다는 얘기야? 서류 진정 심사 다 하면서.
그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뽑고 났더니 다 뽑아놨더니 학생부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네. 그 논리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래 뭐 학생부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뭐 그런 붙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붙은 애들 중 그런 애가 없다. 민사고 예를 들면 더 극명한 애들 나오는 거죠. 작년에 합격한 애들 중에서 평균이 98점 미만이 한 명도 없다. 민사고에서 하는 얘기 그렇죠. 와 우리 합격생들 다 뽑아서 봤더니 얘네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의 평균이 97점짜리는 다 떨어졌네요. 98, 99, 100만 붙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민사고 내가 지금 한 91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오래이잖아요. 그럼 91점 되는데 민사고 가서 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0.001%라는 게.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 사례가. 그럼 내가 100점만 맞으면 다 들어가나? 그건 아니다. 민사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후자 쪽일 거예요. 평균 100점을 받아도 떨어진 애가 있습니다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신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건 상위 1%거든요. 상위 1% 못 갔을 때는 민사고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거지 내신이란 게 뭐냐? 얘가 그만큼 지독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내신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속성이 이 학생의 성실성이에요. 12개, 11개 과목이 전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과목은 좋고 어떤 과목은 싫잖아요. 근데 그걸 평균적으로 전부 1등급을 맞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야? 성실하다.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할 수 있는 성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신의 기준은 성실성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근데 어떤 과목을 특정적으로 잘해? 전문성이에요. 열정인 거고. 열정이 영어로 패션이잖아요. 어머님들 좋아하나? 패션이 아니고.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패션이 PASSION이잖아요. 이게 중세시대에는 고난이었어요. 이 의미가 고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열정으로 바뀌어? 현대에 와서. 왜 그러냐면 열정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패션입니다. 그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패션 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향한 열정,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긴 있는데요. 좀 어려서부터 좀 그렇지만 창업의 길로 내가 원하는 창업의 길로 서울대가 이런 거는 선생님에게 요구해도 좋다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린 이 설명회를 어머님들이 학교 측에 넘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학교에서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뭐 하는데 이거는 서울대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찍어서 그 학교 측에 보여주셔도 돼요. 서울대에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에. 뭘 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 분야와 관련된 책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분야와 관련돼서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학교 측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 측하고 코퍼레이션이 되면서 학생부가 잘 나온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들 이런 걸 얘기하면 또 학교 측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불이익 안 받고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부딪혀 보는 게 더 낫습니다. 턴페이퍼 관찰 실험 보고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왜냐면 구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동아리를 잘 들어갈 수 있다. 더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선정을 해서 담당 교과 선생님에게 참고서적 문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대에서 이 분야에 관련된 책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가서 예를 들면 관찰 실험 보고 작성하고 싶어. 그럼 이런 관련된 책을 뭘 읽으면 될까요?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사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하면서 수시로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물을 결과물을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가 나중에 쓸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어.
그런 쪽에 코멘트가 나오면 누가 안다는 얘기냐면 담임 선생님이 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학과학 선생님이 그걸 알고서 한 번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올리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자사고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 안 올리는 선생님은 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올려주세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그럼 이걸 누가 본다는 얘기냐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담임선생님은 종합의견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얘 외대 보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 보고 가야 되거든요. 종합의견 학년별로 첨자라는데 선생님이 이걸 구체적인 근거를 해서 빡빡 채워주세요. 그럼 선생님 굉장히 짜증나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얘가 그 정도로 했나? 일단 그렇게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십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가 사실은 서울대 무슨 과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공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고가 좋대요. 아니면 외대고가 좋대요. 그래서 걔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학교를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틀립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얘는 진짜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지가 노력하는데 내가 안 해줘? 뭐라도 좀 해줘야지. 선생님도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 중간 정도 되는 애가 30명 중에 15등 하는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B 2개밖에 안 맞았으니 하나고 갈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얘한테 내가 담임 종합 의견을 그렇게 잘 써줄 필요가 있을까? 추천서를 뭐 그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환경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세부능력 특기상에 누구누구는 무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영문과 국문으로 모국어라는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했다. 아니면 관찰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물체의 힘을 가면 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했다. 그 다음 제가 권하는 건요.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이 진로 이걸 따지잖아요. 지금 무크라고 우리나라 국내 대학 그 열린 강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지금 한 100개 강좌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서울대학교 특강 중에서 이런 강의를 보고 영어 에세이를 작성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크가 없었을 때 얘기니까 하버드 대학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런 게 너무 감명 깊어서 저희가 영어 에세이를 작성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친환경 제세제 유기성 칼슘 이런 걸로 1년 동안 화학 탐구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찰 실험 보고서 뭔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적히게끔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7월 그 면접 대일반 그 설명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면접 대일반 선생님들이 당연히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기부란 뭐냐면 자소서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진로 분야가 의학이고 생의학이고 그랬는데 근데 학생부 활동한 거 보니까 전부 인문계열 쪽이에요. 책 읽은 것도 보니까 전부 국어 사회 영역에 집중돼 있어. 그럼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양보다 질. 질적으로 얘가 책을 한두 권만 읽어도 굉장히 뭔가 퀄리티 있는 영양가 있는 애들을 책을 읽은 거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읽는 책을 읽은 거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가 될 거야 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입학사정관의 머리에서 그려져야 돼요. 아, 이 학생의 궁극적인 게 이거였구나 라는 게 그대로 그려져야 돼요. 자, 오늘 8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